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증진 효과는 10조 원 정도인데 사용처 제한을 두는 데다 캐시백 규모도 작아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연기되면서 글로벌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금난으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고 양사가 미리 짜놨던 합병 후 통합 전략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면서 사상 처음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전셋값도 7억 3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월요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카드를 더 쓰면 석 달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더 늘어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강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서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내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자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수출은 올 들어 역대 최대치로 늘었고 반도체 등 IT 산업 호조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올 1분기에도 민간 소비는 여전히 이전보다 5.5%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로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은 소비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핵심은 확장 재정을 통해 소비를 살린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 캐시백입니다. 7월부터 카드를 더 쓰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정부는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조 원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스포츠 관람과 영화, 철도 소비 쿠폰을 신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는 9월 말부터는 소비 쿠폰이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 방역 안전국가와의 국제관광이 개시되고 출발과 도착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6월 말로 끝나게 되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 예산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늘어납니다. 우선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의 지원이 집중되는데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R&D에는 최대 40에서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10에서 20%까지 세액 공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유통기업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유통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 폐지한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1%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줄 방침입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 15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대 경제 성장률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 분야의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1년 만에 4% 이상 성장률 달성 목표도 보다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호황을 보이는 수출, 투자와 달리 고용과 내수 회복이 더딘 만큼 문 대통령은 신속한 2차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그동안 과감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습니다. 30조 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확장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했고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시장 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의 정책에 중점을 둘 때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정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에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 카드 캐시백 부분입니다. 더 쓴 만큼 돌려준다라는 건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기준은 2분기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상생소비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 원이면 그런데 이제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3% 이상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고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는 안 되고요. 또 모든 카드 사용액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카드 사용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 캐시백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소비에서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린 업종은 제외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선 제외 대상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가전 구입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시백 받으려면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골목 상권에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급 대상에서 어디를 제외할지를 놓고 벌써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례로 명품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럼 명품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애매하거든요. 정부는 백화점에 들어간 브랜드 전부와 서울 강남 일대 가두점 형태의 샵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또 대형마트를 제외했는데 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거 제외하고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5성급 호텔에서 카드 사용한 건 포함시키냐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 사용처 가운데서 어디를 제외할지를 놓고 좀 더 논의한 뒤 10월 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런 선별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혜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드 여러 장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 설계를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걸 누군가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걸 카드사에 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가 주 카드 회사 한 곳을 지정하면 그 카드 회사로 다른 카드 사용 실적이 모이고 주 카드 회사가 그 정보를 모아서 개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주 카드 회사에 캐시백을 몰아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을 떠맡게 되면서 예상하지 않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물론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이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비용이 더 클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정부는 카드사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무작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행정적인 요소는 알아서 하라는 건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상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관건일 겁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원입니다. 카드 사용액의 10% 돌려주는 제도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증진 효과는 10조 원쯤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용처 제한을 두는 데다가 캐시백 규모도 적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대한 만큼 소비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조차도 효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해보고 연장 여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동안 배정된 1조 원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연장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소비 진작하기로 한 거라면 제한을 최소화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카드사에게 재반 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큼이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을 짚어보자면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청년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고요?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자료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게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3페이지가 청년 대책입니다. 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이 한 페이지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정부가 청년 대책에 얼마나 무게중심을 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청년 대책을 앞세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 대책이 대거 나온 건 아무래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이후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지런히 청년 주택과 고용 현장을 다녔거든요. 그 결과물을 이번에 대책에 넣어놓은 겁니다. 좀 보면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저축하면 거기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코인 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던 잘못된 길이죠.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희망사다리라고 하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이라서 이게 정말 사다리가 될 거냐 이런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중심의 이 방식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 대책이라는 게 이 집값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 택지 11만 원 공급 일정이 LH 사태로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나올지 주목됐는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또 누구나 집, 또 40년 초장기 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 공급도 뭐 주택이 좀 지어져야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현석 세종주재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대거 재정을 투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확장 재정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계속되어 왔고요. 과거 정부보다 한 두세 배 더 이상의 지금
이 증가율이 보이는데 사실은 성장률은 오히려 계속 둔화가 됐던 사실은 확장 재정의 또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재정 가지고 지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의 어떤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문정부 시작에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마이너스 4%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을 제기하시는 발언이었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는 이제 돈을 더 풀다 보니까 앞뒤가 네. 맞느냐,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뭐 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랑 뭐 정부랑 일종의 디카플링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계속 좀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엇박자로 이렇게 봅니다. 진작 한국은행은 아마 진작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경우가 지금 이 개인 부채가 지금 현재 GDP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 부채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지금 하나고요. 상승률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 통해 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 당시에 손을 쓰지를 않고 지금 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미국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지금 뭐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정도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은행이 갑자기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면피성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투자를 늘리면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액 공개해주고 하면 고맙기는 하겠죠. 예. 뭐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 경우는 투자가 지금 활발한데요. 사실은 지금 이 나라 전체로 볼 때, 기업 전반으로 볼 때는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지금 쪼고 있거든요. 규제를 너무 강화한다든지, 그게 뭐 공정경제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냥 우대하는, 저게 뭐 노동 3법은 노조 특권 3법이라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기업의 투자 의욕을 좀 꺾고 있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재정의 어떤 투입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이 규제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들 외에 하반기 우리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눈에 띄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변화가 있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보유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공시가 6억이 안 되는 1주택 보유자, 이 재산세가 0.05%포인트 인하되는데 공시가 6억 원이면 시가로는 한 9억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8만 원 정도의 세액이 절감됩니다. 이 대출 면에서도 무주택자의 저가 주택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무주택자는 LTV 완화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대상도 많아집니다. 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또 대상 주택도 투기 과열지구 기준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도 완화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3억 대출을 30년 만기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원리금이 124만 원이었다면 이 40년 만기가 된다면 105만 6천 원으로 종전보다 15% 가까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이제 3분기 중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전세 대출도 이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7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저신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208만 명에 달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해마다 4,800억 원 정도 경감될 걸로 보입니다. 네, 주로 이 주택 실수요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 말고 다른 분야들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 형태 근로자들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처럼 기업에 속해는 있지만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는 12개 직종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직종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생깁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긴 했지만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분리수거할 때 이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상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전국의 단독주택까지로 넓어집니다. 또 주민등록증은 그간 거주지의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진 같은 서류를 미리 인터넷으로 등록한 뒤에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제주도 여행 가실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짐을 제주도 숙소까지 대리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만 하면 이 대행업체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글로벌 7위 메가 캐리어 탄생이 구부 능선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미뤄진 건데 관계 당국의 늦장 심사가 두 항공사의 손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하려던 대한항공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달 안에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양사 합병에 따른 독점 가능성과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한 겁니다. 아시아나의 부실화는 점점 깊어지고 이게 지금 공정에서 결합심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자회사들 있잖아요. 에어 부산이나 진에어나 에어 서울이나 이 모든 게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점점 더 이제 부실화가 심해지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경쟁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산업은행이 제출한 합병 후 통합 전략 검토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석 달이나 걸린 겁니다. 산업은행의 주도로 추진된 합병이 관계부처 간 시각차로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까지 올랐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재무 구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인수합병을 한 다음에 시너지를 내는데 이게 또 오래 걸린다 그러면 고정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고정비용을 내면서 버티려면 역시 현금이 필요한데 이걸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냐. 공정위의 시간 끌기로 당초 오는 2024년이었던 통합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현실 세계 사무실을 없애고 가상 공간에 사무실을 둔 기업. 상상이 가십니까? 실제 국내 IT 업계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확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메타버스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마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LG이노텍 채용 설명회 공간입니다. 400여 명의 구직자 아바타들이 게임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직무에 대한 소개를 듣습니다.
진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처럼 원하는 정보를 찾아 들을 수 있지만 마스크는 안 써도 됩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나 재택근무 중인 멘토들과 채팅은 물론 음성으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M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선 혁신적이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임직원 대상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도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250명의 직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지금 사무실을 본따 만든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캐릭터가 다가서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구글 미트처럼 회의를 위한 별도의 초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직방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무실을 분양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서 2019년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보게 되면 단순히 화상회의를 넘어서서 권력거리 지수를 낮추고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메타버스를 보는 접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기업들의 일상 업무까지 파고든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지금의 6배인 3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SK증권이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증시 호황에 안주하기보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SK증권이 서남의 해안기업 도시개발과 전남 해안 솔라시도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1호 겸 글로벌 1호 나아가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하나의 원형을 잘 만드시는 큰 그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솔라시도는 전라남도와 서남 해안기업 도시가 전남해안군 산이면 일대 632만 평 규모로 4차 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 정원을 준공했고 솔라시도 골프장과 정원 등을 조성 중입니다. SK증권과 함께하는 오늘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솔라시도가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스마트 시티로서는 1번이 되는. SK증권은 스마트 시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술업체 유치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SK증권은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사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상하수도 등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SK증권은 앞으로 국내외 스마트시티 스타트업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SK증권은 이번 사업을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지식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고 부문 내 스마트시티 추진실을 만들어 솔라시도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중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을 구성한 만큼 컨설팅 영역을 주식과 종목에서 도시 설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서치와 함께 도시 설계 컨설팅을 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리서치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수익 다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제로 도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를 찾은 SK증권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그 밖에 추가로 오늘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첫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7억 1,184만 원으로 7억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 매매가 평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전셋값은 이보다도 비쌌습니다. 올 들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한강 이남 11개 구의 평균 전셋값은 7억 3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영화관 업계가 탄소 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BFG 리테일과 GS 리테일, 이마트 24를 포함한 30개 기업을 모아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앞으로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고 직영 매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건설사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2021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및 임차자금 지원 기념식 행사가 오늘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는데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109동을 무료로 보수해준 주택건설업체들이 대통령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116가구에 가구당 400에서 5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임차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같이 플레이하는 동료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 말인즉슨 벌써 2분기가 끝났다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자, 박 기자, 또 분기가 끝나는 만큼 실적 유망주들도 꼽아봐야겠죠? 네, 다음 달 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낸 기업들이 여러 곳 있었고 주가도 이에 반응을 했었죠. 예, 현재 증권업계에선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종목들을 찾는데 분주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은 또 그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박 기자가 촉을 발휘해서 한 종목만 꼽아볼까요? 네, 현재 FN가이드에서 집계한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세가 높은 종목들을 선별해 본 건데요. 1위가 롯데쇼핑, 2위와 3위는 각각 현대제철과 효성화학, 또 6위는 기아가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중에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순이익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성을 자랑하는 기아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아가 또 6월 들어서 또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얼마나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가 추정하는 평균치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54% 정도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770%, 741%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원을 밑돌았는데 올해 2분기에는 1조 2,6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건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여러 증권사들에서 기아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기아 영업이익이 889% 상승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최근 KB증권 또한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953%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평균치가 지금 700%대 상승인 거고 지금 뭐 950% 넘게 성장을 제시한 증권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아가 사명을 바꾸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까? 네, 1분기는 이제 기아는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줬었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는데 올 2분기에도 이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 랠리를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2분기에 또 사상 최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2분기 환율 조건이 1분기와 비교해 조금 개선됐고요. 예. 또 수익성을 볼 때 살펴봐야 하는 게 미국 시장 인센티브인데 예. 2분기 인센티브가 1분기 대비 10%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는 한 대당 평균 인센티브가 $2,800 정도 수준이었는데 5월 기준으로는 $2,50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신차 효과도 작용을 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미국 시장 초기 판매도 잘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선 신형 K8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게 차량 판매 딜러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인데 이 딜러들이 본사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차량의 할인폭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금액이 줄었다라고 박 기자가 얘기를 한 부분이 할인이 많이 없어도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판매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2분기라고 또 가정을 해봤을 때 리스크로 여겨졌던 부분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없었나요?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경쟁사인 현대차만 놓고 봐도 반도체 부족으로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전월 대비 판매량이 12% 정도 줄었는데 기아차는 6% 정도 줄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 미국 공장 노동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고 있고 신차 수요 회복 강도도 점차 강해지는 이 판매와 생산 모두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리스크도 적었고 판매 상황도 좋았고 실적 추정치도 어마어마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안 봐도 높아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선 2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만 기아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12만 5천 원을 제시했고요. KB증권도 최근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기관은 이달 들어 단 6거래일을 제외하고 줄곧 기아를 순매수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210억 원 수준입니다. 예, 지금 수급도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10만 기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번에는 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한항공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2주 전 3만 4천 원 위로 올라온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백신 접종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확진자도 좀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공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왜 이런 상황입니까? 네,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행 수요 회복의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이 박승환 기자가 보도를 했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 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럼 이 결합 심사 결정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매듭 짓기로 예정했던 이 관련 연구 용역의 기한이 10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를 공정위가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늦어지니까 공정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로 인해 결합 심사 일정도 연말 이후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결합 심사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의 결론만 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공정위를 비롯해서 9개국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터키와 태국, 대만에 통과를 했고요. 한국과 미국, EU, 또 중국 등 6개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생각보다 좀 길게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델타 변이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정확히 델타 변이 어떤 개념입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 발견 순서대로 영국이 알파, 남아공이 베타, 또 브라질이 감마, 인도발을 델타라고 부릅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2차 접종까지 마칠 경우 예방 효과가 각각 60%, 88%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최근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한항공이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 여름 괌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잇따라 재개하는 가운데 대한항공도 일정을 앞당겨서 8월부터 괌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의 트래블법을 본격 추진에 발맞춰 올 여름부터 괌 또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뭐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하늘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대한항공은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코로나19 이후 화물이 대한항공의 효자로 자리를 잡았죠.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올 1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 항공 화물 운송 지수에 따르면 홍콩 북미 노선 화물운임이 1kg당 8.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15년 통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최근 시장에선 1,000억 원은 무난하게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또한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한편 이익과 무관하게 단기 낙폭이 과도하고 또 추세적으로는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한전 KPS와 대한항공 등을 꼽았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죠. 네, 이달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사실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 빈집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은 이달에만 62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자금을 뺐습니다. 예, 이렇게 실적 기대를 받는 종목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년간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기울여 노력한 결실인 비시장성 자산 투자 지원 플랫폼의 성공적인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투자 관리 실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 예타원이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을 위한 이슈 심층 분석 시간, 뉴욕 증시 A2G 시간입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뉴욕 증시 A2G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Z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편하신 대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 생활 오래 한 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A2G로 하시죠, 그러면. 네. A2G가 원어민이군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갈까요? 나중에 바로 발음, 이 잘하는 발음도 나중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넷플릭스의 아성을 위협하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 기업들이요. 뭐 최근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넷플릭스의 영화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영화는 극장에서라는 이렇게 스필버그 감독의 지론이었는데 역시 시대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그렇군요. 근데 그 아성을 위협한다고요? 그렇죠. 지난주 넷플릭스와 스필버그가 손을 잡았던 뉴스만큼이나 이 미국 미디어 업계가 주목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컴캐스트가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로쿠를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컴캐스트 로쿠, 뭐 이름이 그렇게 뭐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컴캐스트가 미국 통신 그리고 미디어 그룹인데요. AT&T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로는 1위 업체이고요. 그다음 케이블 방송 사업자로서는 2위입니다.
있습니다. 또 MBC 방송과 영화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MBC 유니버설이 자회사입니다. MBC 유니버설이 지난해 피콕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구독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 좀 고심이 깊은데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로쿠는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셋톱박스를 제공하고서 소비자는 여기서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양한 OTT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 이게 한때 코드 커팅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요. 케이블 TV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OTT를 이 장비만을 사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케이블 끊는다고 해서 코드 커팅이죠? 코드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뽑는다. 네. 그래서 여기서 로쿠는 장비 판매뿐만이 아니라 OTT 중계 구독료의 10%를 수익을 얻고요. 또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도 얻습니다. 네, 지금 뭐 자체 OTT 서비스가 좀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플랫폼 사업 자체를 이제 사버리는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를 보면 컴캐스트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로버츠가 비아콤 CBS와의 협력 또는 로쿠와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CBS의 협력보다는 로쿠 인수 검토의 시장이 그리고 월가가 더 주목을 한 것이죠. 예. 이 배경에는 현재 격변기를 겪고 있는 이 글로벌 OTT 시장이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OTT 시장 규모가 1,4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넷플릭스 천하였던 이 디즈니 시장에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여러 치열한 가입자 경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OTT 구독수를 보면 2016년 1.6개에서 2019년에 2.6개로 한 개에서 한 2개, 3개 정도 사이였었는데 이게 2년 뒤면 4.9개, 그러니까 5개 평균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쿠처럼 여러 개의 OTT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로쿠가 월가 주요 IB들의 미디어나 동영상 업종에서 항상 가장 주목하는 기업으로 꼽혀왔는데요. 주가를 보면 최고점을 찍은 2월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최근 1년 상승률이 250%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ETF를 보더라도 상위 3위 또는 4위에 계속 자리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IB들의 로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도 25% 더 높은 $560입니다. 약간 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런 느낌이네요. OTT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OTT를 관리하는 여러 개 그렇습니다. OTT를. 약간 언론사로 말하면은 언론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인수를 한다, 컴캐스트가. 네. 이게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까? 컴캐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순전히 추측이다라고 일단락 시켰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앞서서 이제 컴캐스트 CFO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아직은 이제 밝힐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미디어 거물로 불리는 베리 딜러 인터액티브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컴캐스트가 다른 회사 인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Netflix won some time ago. Nobody will get up to their subscriber level. The momentum that Netflix has, I do not believe can be duplicated by anybody. Therefore, the other people in it have to really rationalize what they are getting for what they're giving up. In that process, there's going to be a lot of, as I say, blood on the floor. 네. 베리 딜러 회장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발언을 좀 종합해보면 이제 컴캐스트가 OTT 시장에서는 이미 좀 실패를 했으니까 좀 과감히 접어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이미 뭐 OTT 시장이 좀 레드오션이다라는 발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인터뷰를 살펴보면 딜러 회장이 컴캐스트의 새로운 기업 인수를 헛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디어 콘텐츠라는 것이 워낙 큰 자본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에 비례하는 수익, 이 구독자 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거죠. 그렇죠. 앞서 뭐 들어본 것처럼 OTT 시장은 지금 좀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나오고 나서 좀 이게 이슈가 됐었죠. 네. 지난해 25%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넷플릭스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불거진 것인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이 스필버그 감독과의 협력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신사업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넷플릭스 샵을 열어서 오리지널 콘텐츠 관련 굿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처럼 라이선싱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수익원은 게임 구독 서비스인데요. 게임 구독이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어떤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이용하는, 구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OTT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좀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혁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짧게 이 아마존의 MGM 인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 하원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좀 규제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의 M&A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이 OTT 업계에서 가장 큰 M&A 소식을 얘기하면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네. 무려 8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이 반독점법 5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금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논의를 더하면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법안 5건 중에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라는 것이 강력한 제재 수위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를 인수해서 시장의 경쟁을 묵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의 첫 케이스로 아마존과 MGM 인수건이 해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새 위원장으로 온 리나칸 위원장이 아마존의 MGM 인수 계약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칸 위원장이 아마존 킬러라고 좀 불립니다. 리나칸 위원장이 발탁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이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규제 기조라든지 또 리나칸 FTC 위원장의 성향을 보았을 때도 아마존의 MGM 인수는 끝까지 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영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이어 영국까지 이 거래소 규제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규제 이후에 오히려 바이낸스 코인이 4% 이상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이유를 살펴보니까 최근 코인이 폭락하면서 바닥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도 규제에 따른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있기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규제를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 신호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래소들의 말은 선뜻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네, 투자자를 유혹하는 목소리 이면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는지 유의하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